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나우 진행의 임유영입니다. 오늘 코인나우 첫 선을 보이는데요.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넓은 시각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투자의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뛰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할 든든한 버팀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나우의 버팀목입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위원회의 배재광 의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의장님, 저희가 앞으로 함께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산 투자나 앞으로 코인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오늘 방송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 코인 생태계가 2014년 정도부터 시작되었고 그 방송도 이제 여러 개 되었지만 이제는 좀 성숙돼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인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인 시장 빅 이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위믹스가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국가대표팀의 축구 경기를 보려고 저도 역시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변에 관련해서 코인에 투자한 지인도 있었고요. 또 주식시장에서는 위메이드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의장님의 글을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작년부터 위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투자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위메이드라는 좋은 게임사가 코인 생태계에 들어와서 좋은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좀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위험이 막지를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네. 아무래도 위믹스의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위믹스 측에서는 다시 한번 일어날 기회가 있다라고 또 인터뷰를 한 상황입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로 인해서 그래도 영향은 받습니다. 앞으로 코인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궁금해요. 일단 위믹스 프로젝트 자체 분들은 정말 멈추어 서서 다시 기회를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는 신뢰의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 생태계에도 신뢰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현실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상장이라든지 어떤 거래소의 중심이 아니라 좋은 프로젝트를 먼저 발굴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를 먼저 발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큰 그림에서 이번 주 코인에 대한 코멘터리는 어떠실지요? 네,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라면 이 장기적으로는 과연 어느 정도가 장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코인 생태계에서 주기를 보게 되면은 한 2년 정도의 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었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2년 주기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재광 의장님과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코인 Y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Y 시간입니다. 코인 투자에 대한 투자의 눈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특별 손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윤성민 마케팅 디렉터, 또 이수민 학생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상시장, 코인 시장이 요동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인데요. 자, 먼저 의장님, 지금 왜 코인인가요? 예, 왜 코인인가? 저 역시도 이제 2000년대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것들이 왜 코인인가 또는 왜 디지털인가라는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되묻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은 지금 은행에 돈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 안전합니까? 은행에 있는 돈은
안전합니까? 많진 않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 신뢰가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러나 디지털인 사회에서는 그것이 현금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현금은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사회에서는 내 지금 지갑에도 사실은 현금이 한 푼도 없거든요. 이런 사회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은행에 과연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은행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물음이 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고 바로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자산, 제가 가진 돈, 제가 가진 현금을 내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 코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이 생태계가 제대로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좀 들리는 것 같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윤성민 이사님 의견도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코인인가요? 네, 저는 사실 2017년에 이더리움을 처음 알게 되면서 국내에 있는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단순히 코인을 투자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저의 뭔가 신뢰의 표현이자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아마 여러분 웹1이 개발되던 시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 화면이 굉장히 정적이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거나 또는 뭐 뉴스를 보는 채널로만 활용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웹3 시대로 점점 시대가 넘어가면서 이 트렌드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저는 코인을 보유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수민 학생이에요. 몇 학년이십니까? 2학년. 2학년이시고 학교는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MZ세대잖아요. MZ세대들에게 코인은 과연 무엇인가요? MZ세대들에게 코인은 저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MZ세대들이 가장 잘 갖춘 능력이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코인은 정보를 잘 활용하면은 MZ세대들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MZ세대에게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의장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네, 뭐 특별한 의견 없고요. MZ세대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회다. 뭐 그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나운서님에게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저한테요. 예.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네. 이 한마디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버티는 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걸 잘 지켜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어제 저녁에 불과 어제 밤에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임유영님께서는 네. 돈을 벌 수 있는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혹시 이렇게 한마디 해주실 말이 없을까요? 저 말씀이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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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저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번 시장에서 투자했던 코인을 굉장히 많이 손실을 봤는데요. 국내 또는 해외 많은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을 보면은 베어마켓이 있으면은 너무 좌절하고 불마켓이 있으면 이 불마켓이 언제까지 끝까지 갈 거야라는 그 롤러코스터 같은 차트의 흐름에 너무나 깊은 이렇게 믿음과 흔들림에 따라서 감정의 뭔가 그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차분한 감정, 뭔가 마음을 조정하시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투자를 보신다면 돈을 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좀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MZ세대 이야기도 사실은 가장 이 시기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학교 2학년이잖아요. 가장 MZ의 대표적인 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후 자산 축적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자산을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시도를 하기 위해 경제 트렌드를 우선 공부를 하고 또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그중 하나가 현재 떠오르는 게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코인에 대해 더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코인 투자 시기라고 의견을 두 분께서도 같이 주셨는데요. 공포의 시기 투자하라라는 그런 조언도 있죠. 그렇지만 그 전에 그 공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시기는 어디로 봐야 하는지 그걸 잘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을 강타했던 FTX 사태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2년 자산 시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어떤 거였는지, FTX 사건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이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전통적인 자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를 빨리 파세요라고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 시장에서는 바로 뭐 루나와 FTX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루나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성민 이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이 많은 사건들이 시장의 여파가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딩, 폭포수 효과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점점 더 많은 수단이나 인스티튜션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나 IMF, EU 등 여러 가지 글로벌 정책들을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EU에서는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가 있고요. 2030년까지 블록체인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IMF의 경우 아프리카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아프리카 가상자산의 산업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한 시장 트렌드를 보았을 때 점점 더 많은 기관과 정책, 정부가 들어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그래도 낙관적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FTX 파산 및 회생 사건으로 비트코인 등 이 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뭐 20%가량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폭락 장세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회복할 것인지, 사실 투자자들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화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자산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위험들이 현실화돼야 됩니다. 현실화되고 그것을 견뎌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컨센서스가 이 FTX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려움에 겪겠지만 그 어려움이 곧 신뢰를 가져오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기로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계기라는 단어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 저는 들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 중앙화된 거래소가 네. 지금 현재 이 트래블 룰에 의해서 상당히 자산과 고객 자산과 고유 자산의 분리가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위험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금융위원회에서 타이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에 의해서 위험이 현실화될, FTX 같은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높지는 않다. 그래도 안전한 쪽에 더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내에서도 파산 후 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하지만 사실입니다. 고팍스가 자산운용을 위탁한 이 제네시스가 결국 또 파산을 한다라고 며칠 전에 밝혔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뭐 저만 해도 코인을 투자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라는 대상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좀 전망을 해야 될지 궁금해요. 그런데 이 고팍스의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팍스의 거래소 서비스 이것은 안전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고 지금 현재 코팍스는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팍스가 가지고 있는 디파이 서비스, 고파이가 지금 현재 그 자산을 위탁한 제네시스 때문에 네. 일부 이제 위험이 있어서 일단은 정지, 출금을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거래소와 디파이 서비스를 구분해서 위험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저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하긴 한 건가요? 그런데 제한적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위험이라는 것은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되는가, 심리적인 확산을 네. 가져오는가, 또는 실질적인 자금의 유동성의 확산을 가져오는가 이런 데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 주신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더 기운을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은 뭐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위험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이 제한적으로 수렴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폭풍 언제 끝날지 사태 마무리 시기도 참 궁금합니다. 대략 저희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보면 좋을까요? 예, 뭐 사실은 이제 후폭풍을 얘기는 한다는 것은 이 생태계 전체의 진행과 또는 전망과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후폭풍이 바로 회복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가 하나의 회복하고 견전하게 되고 이런 과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2, 3년 또는 뭐 영원히 그 위험들이 내재되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만 네. 장기적으로는 2, 3년 정도면은 네. 충분히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회복할 것이다. 네. 말씀도 또 이해가 가는 게 모든 재정이 들어가 있는 돈이 들어가 있는 시장 안에서는 위험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위험할 것이고 대체적으로는 위험이 2, 3년 안에는 좀 잠식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루나 사태였거든요. 루나 테라 사건에서 과연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루나 테라 사건은 정말로 이 혁신 생태계 초기 시장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고 정말 질서 있는 후퇴가 필요하다. 이런 초기 시장에 있어서의 위험들이 생겼을 때는 질서 있는 후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테라 루나 사건을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 위험에 대해서 노티스를 했을 때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 있는 후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위험은 어디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발견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질서 있는 후퇴 이런 것이 정말로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테라와 루나는 기본적으로는 설계와 기술적 분석, 비엠의 부재 또는 노출된 법적인 위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참 이 질서 있는 후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참담한 느낌입니다. 질서 있는 후퇴가 못됐다라는 뜻 자체가 그러면 준비가 처음부터 잘 안 됐기 때문에 후퇴도 잘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위험은 어디나 존재하기 때문에 네. 준비를 우리가 초기 시장은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 검증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험을 갖고 있을 수가 있고 모든 프로젝트는 모든 거래소는 그러나 그 위험이 발견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위험을 완화시키고 최소화시킬 것인가를 이 생태계가 고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태계에서 그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거는 루나 테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탄탄하게 정비를 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제2의 루나 테라 사태를 막으려면 시청자분들은, 투자자분들은 사실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런 사건 나에게는 일어나면 안 될 텐데 과연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좌절을 겪으셨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게 이제 리스크가 점점 더 낮춰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 데이터나 통계를 확인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굉장히 수요가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테라 사태와는 별개로 앞으로 이제 이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규정을 좀 더 잘 준수하고 정책을 따라서 좀 더 컴플라이언스가 맞춰진 스테이블 코인이 출현을 한다면 이러한 사태가 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FTX 그리고 루나 테라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이 뭐길래 우리가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도 의문인데요. 경제에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인도 투자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고 정말 잘 안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코인 정확하게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코인은 무엇인가요? 예, 코인은 코인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답변이고요. 네. A는 A가 가장 정확한 답변이니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뭐냐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코인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데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백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P2P 페이먼트입니다. 일렉트로닉 캐시죠. P2P 페이먼트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화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코인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디지털이 되면서부터 인터넷이 되면서부터 과연 우리 인터넷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과연 우리 아날로그로부터 인터넷이 과연 디지털이 독립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결제 쪽에서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 고민의 결과가 PKI 기술과 암호라는 기술을 가지고 P2P 페이먼트인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은 1대1로 대칭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집중하면서도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배경, 다시 말해서 이 결제 수단의 독립성,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좀 소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이란 뭐냐, 코인이란 뭐냐, 바로 결제 수단이다. 독립적인 온라인에서의 독립적인 결제 수단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더리움이란 뭔가? 지금 유효한 프로젝트가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더리움이란 뭔가? 그것은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디지털 상황 하에서의 어떤 프로그래머블한 프로그래밍으로서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코인이라든가 이런 블록체인을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발행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바로 이더리움이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정의함으로 인해서 저는 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드리면은 코인은 지불 결제 수단이고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이자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 나와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꼭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P2P 페이먼트로 시작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코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코인은 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쉽게 시작을 해서 결제 수단이다라고 사실은 좀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고 계신데요. 혹시 의장님은 그럼 가상화폐 투자하고 계신가요? 네, 뭐 가상화폐에 다양하게 투자를 해왔고요. 다만 또 다양하게 매각을 해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직접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있고 관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사님도 투자하고 계신가요? 네, 2017년부터 개인적으로 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비밀이신 거고요.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을 비롯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많이들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코인은 조금 우리가 피하자. 아,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관심을 갖자. 양쪽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의장님부터 저희가 어느 쪽을 피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 코인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목적, 사용 목적, 용도가 있어서 만들어진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와 목적이 없는 코인은 피해야 된다. 그것을 딱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우리 코인은 상장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경우, 상장에서만 모든 것들을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상장하면 가격이 올라가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코인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용도와 목적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거 관심 가져보자? 아니면 이런 거 나라면 피하겠다. 네. 네, 사실 투자 관련해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항상 코인을 소규모로 투자했다가 레버리징하여 굉장히 많은 거액을 벌어들인 부자분들의 얘기를 듣고서 그분들이 투자했던 방식을 본인이 스터디하지 않고도 그냥 따라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산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현재 글로벌 금융의 흐름은 어떤지, 금과 다우존스 등 많은 인덱스들을 실제로 살펴보시고 코인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커플링 현상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나 역사든 주식이든 시장에는 항상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어마켓이지만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 다음 시장의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사이클이 있다라는 건 저도 참 공감을 하는 바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지금 손실에 놓여 있다면 이 사이클을 기다리는 게 참 힘든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앙화된 거래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장님 의견 궁금합니다. 예, FTX의 위험을 보면은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중앙화된 거래소, 다시 말해 이 생태계에서 프로젝트가 먼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있어야 거래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게임 아이템을 모두가 아실 것인데요. 게임 아이템을 보시게 되면은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고 거기에서는 아이템이 자체적으로 거래되다가 나중에 거래소가 뒤에 만들어져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 코인과 코인 중앙화된 거래소와 마찬가지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중앙화된 거래소에 올라가야만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중앙화된 거래소가 모든 생태계를 지배하는,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경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은. 그래서 FTX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중앙화된 거래소로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기존의 금융에 비슷하게 중앙화된 디파이가 아닌 CFI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CFI가 결과적으로는 위험을 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은 프로젝트의 중요성, 그리고 중앙화된 거래소는 어디까지나 생태계의 그 다음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생태계가, 프로젝트는 말라지고 오로지 거래소만 존재하는 이런 생태계가 되어서 정말 이 블록체인이 왜 있죠? 예, 그럼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있어요. 상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돈 벌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코인 발행에 상장시키면 돈 버네요. 부자 되기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와 거래소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 그리고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아는 것, 그리고 프로젝트의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앙화된 거래소 위험을 회피하는 길이고
근본적인 블록체인 생태계, 코인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길이라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안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이슈들 그동안 FTX 사태라던가 루나 테라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여기에 또 코인 투자 시 가장 먼저 봐야 할 투자 안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성민 마케팅 디렉터, 이수민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인 릴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신 분은요, 엠블록 CSO 김용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략하게 엠블록은 어떤 곳인가요? 예, 엠블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엠블록은 이제 매경 미디어 그룹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입니다. 네. 저희 매일경제는 이제 뉴 MBN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미래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M은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고, B는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N은 이제 NFT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경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메타버스나 아니면 블록체인이나 NFT와 같은 이런 다양한 부가 사업을 진행한 거를 한 번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엠블록은 이제 블록체인과 NFT를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중에서는 이제 클레이튼, 그리고 메디블록, 메타디움, 그리고 뭐 컴투스가 진행하는 엑스플로어와 같은 이런 여러 코인 프로젝트에서 이제 검증인으로 합류를 해서 이 검증인의 역할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 역할을 이제 엠블록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코인 스테이킹,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네.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에서는 이제 세계식 포럼 기념 NFT를 저희가 이제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뭐 매경 선정 경제사 10대 뉴스 NFT와 같은 여러 다양한 NFT를 기획 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저희 회사 이 엠블록의 사업을 정리를 하자면 매경 미디어 그룹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3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 이후까지 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기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산 시장 재편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가상자산 시장만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네, 가상자산 시장만 보고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타이밍상으로는 이제 2023년이 변곡점이 올 수도 있다. 변곡점을 좀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이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이제 좀 떨어진 일명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시기가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벌써 한 1년 정도가 지난 건데, 이 비트코인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17년 말에 이제 최고점을 달성을 했다가 그 다음에 한 1년 뒤인 2019년 초, 1년이 좀 넘은 기간이죠. 2019년 초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저점에 떨어진 최고점 달성했다가 1년 정도 이제 저점을 찍은 크립토 윈터가 이제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크립토 윈터를 보면 한 1년 좀 넘게 이전에 유지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크립토 윈터도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겨울이 결국 지난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네. 그리고 네.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이전과는 또 다른 점을 하나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분명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2017년이나 뭐 2017년 이 당시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은 주로 개인 투자자, 아직도 뭐 개인 투자자가 많습니다만 개인 투자자가 거의 전부였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좀 다르게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현금만 들고 이렇게 투자하는 입장만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 금융이라고 하죠. 네. 탈중앙화 금융 사업을 직접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기관이 현금만 태웠다라고 이제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수익이 안 나면 빼면은 이제 거의 그냥 예전과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직접 한다라고 하면 사업을 하는 거는 투자와는 좀 예가 다릅니다. 뭔가 성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오래 있을 수 있고 이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네. 분명히 이제 이 앞선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루나나 FTX 사태가 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이 사태 이전까지 이 암호화폐 크립토 쪽에는 이제 특유의 이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루나나 FTX 사태 때문에 이런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고요. 한동안 이제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할 네. 것이며 시장에서도 이 정리에 따라서 당분간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은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다시 겨울은 지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의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23년 다시 살아날까요? 23년 다 되살아날까? 네. 이런 명제는 되게 좋은 명제인데요. 저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기관 투자가가 들어온다는 것이 대단히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우리 FTX 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루나 사건 봤을 때 기관 투자가들이 결국에는 화약을 짊어지고 들어오고 그 화약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행적으로 생각하던 개인 투자자는 가고 기관 투자가 들어오면 뭔가 리스크 없어지는가 보다 이런 식의 것들은 이 혁신 시장에서는 통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나 혁신 시장은 똑같은 위험이 존재하고요.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도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더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왜? 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FTX와 이 루나 사건에서 많은 기관들이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가장 많은데요. 저는 대단히 훌륭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없는 시장은 대단히 좀 무미건조한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좀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관 투자가들이 정상적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좋은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일수록 기본과 현실에 충실해야 되는데요. 그야말로 좋은 프로젝트를 찾는 노력. 다시 말해서 이 코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상장된 코인을 보고 있어요. 상장된 코인에서 사실 의미 있는 코인은 얼마가 안 되거든요. 다 캔디데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야말로 2023년을 가상자산 시장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인 시장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궁금한 부분, 현실에서 코인 유통 가능성이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내년에 구체화되고 있고 좀 대중화되고 있는 그런 코인이 있을지 의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거래소에 올라가는 생태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좋은 프로젝트가 우선시 되지 않아서 좋은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FTX 사건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도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루나를 맞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곳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노력하고 있는 곳들이 내년에는 상장할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은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시 말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거냐고 물을 때, 야, 너가 왜 프로젝트를 하는데, 왜 코인을 개발하는데, 이 물음에 답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왜 네가 비트코인인데 너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야? 왜 너는 이더리움이 있는데도 프로젝트를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답을 할 수 있는 코인들이 지금 글로벌하게 몇 개가 캔디데이트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이 아마 상장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자님께도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유통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 있는지 좋은 프로젝트라고 의장님은 계속 표현을 좀 하셨어요. 그런 코인이 있을까요? 네, 시중에 유통 가능한 코인이라는 말이라면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고, 쉽게 많은 분들이 용이하게 접하고 또 이걸 이제 신뢰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런 걸 아마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루나와 FTX 사태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온통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것으로 이제 볼 경우가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조금씩 새로운 시도들과 다른 의미 있는 진행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NFT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NFT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NFT로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특히나 또 최근 들어서 눈에 들어오는 시도들은 기성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기성 기업들이 코인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경우가 눈에 띄는데요.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스타벅스의 멤버십 NFT인 오디세이가 최근에 런칭을 했었죠. 네, 그래서 스타벅스도 어쨌든 NFT를 매개체로 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NFT판 크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화 NFT를 만드는 이제 아티팩트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를 매개체로 해서 이제 NFT를 사고 파는 이제 크림과 같은 다스우시를 이제 런칭을 했고, 최근에 또 메타와 인스타그램이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에 진출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처럼 기성 기업들이 NFT를 매개체로 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스타벅스와 나이키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이 세 개의 이 프로젝트가 단일 플랫폼 블록체인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폴리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폴리곤은 이제 이더리움 기반한 코인이지만, 이더리움이 이제 석유라고 한다라고 하면 폴리곤 같은 경우는 그 석유로 이제 자동차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코인입니다. 이런 코인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웹3 코인이라고 해서 많이들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웹3 그리고 커뮤니티와 연계한 프로젝트들이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코인나우 첫 방송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도 가상화폐 시장의 최근 이슈들도 나눠보시고요. 투자에 대한 고민도 털어보시고, 그리고 그 고민들은 앞으로 해결책으로 꽉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엠블록 CSO 김용영 기자였고요. 그리고 배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